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6년 1월 18일 일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저녁 8시 45분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 세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 끝나고 저는 밥도 안 치고 생선과 경단을 구워 먹으려고 또 프라이팬에 올려놓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도 내 안의 유인원 마저 읽을 텐데요. 좀 짧게 읽게 될 것 같아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5장이. 이렇게 하고 밥을 먹고 내일 게 월요일인데 일을 아직 못 잡았어요. 일이 없어서 내일도 뭐 그냥 가까운데 왔다 갔다 하게 되지 않을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될지. 이번 주에 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날씨가 추워진다는데 뭐 일도 하기 싫고 그냥 내일 쉬면서 집에 있으면서 공부를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308쪽 읽겠습니다. 공정성.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원숭이 실험을 통해 이 원리를 밝히는 것이 놀라워 보이지만 야생 꼬리 감는 원숭이가 큰 다람쥐를 사냥하는 걸 아는 사람에게는 전혀 그렇게 비치지 않을 것이다. 침팬지가 원숭이를 사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3차원 공간인 숲에서 수컷 꼬리 감는 원숭이는 무게의 4분의 1쯤 나가는 크고 민첩한 먹이를 잡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혼자서 다람쥐를 잡기 힘든 꼬리 감는 원숭이들은 서로의 도움이 필요하다. 우리는 그러한 협력의 중심 문제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다람쥐를 직접 붙잡은 원숭이뿐만 아니라 사냥에 참여한 모든 원숭이에게도 적절한 보상이 돌아가는지 알아보기로 한 것이다. 먹이를 나누어 주지 않는 승자는 훗날 별로 도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획득한 먹이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함께 노력한 구성원에게 보상을 하긴 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손에 넣은 원숭이가 모든 것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다른 원숭이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차지할 수 있는 양은 얼마나 될까? 사람들은 식탁에 놓인 음식의 양 차이와 같은 자원 분배에 매우 신경을 쓴다. 고전적인 텔레비전 시트콤인 신혼부부들은 렐프 크램던 가로 열고 뚱뚱한 사람과 에드 노턴 가로 열고 삐쩍 마른 사람 가로 닫고과 그들 아내들이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식사를 하는 상황을 설정하고 이 문제를 조롱했다. 렐프, 그녀가 식탁 위에 감자 2알을 올려놓으면 너는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묻지 않고도 무조건 큰 것만 집어가더라. 노턴, 너라면 어떻게 하겠어? 넬프, 그야 당연히 작은 것을 집지. 노턴, 정말이야? 가로 열고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렐프, 물론이지. 노턴, 그럼 대체 뭐가 불만이야? 원하는 대로 작은 걸 얻었잖아. 이 모든 것은 결국 공정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항상 그런 문제로 부각되진 않지만 사실상 EH에 관련된 도덕적 문제이다. 미국에서는 CEO가 평균적인 근로자의 1000배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 일이 드물지 않다. 이들 CEO는 전체 회사의 파이에서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자신들의 특권 내지는 시장 원리라고 변명한다. 1000배라니. 1000배는 너무 심하잖아요. 사회적 다윈주의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차지하는 것은
순전히 자연적인 것이라고 하면서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데 이용된다. 진짜 다윈주의는 자원의 분배에 대해 좀 더 미묘한 입장을 취한다는 사실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이것은 강자 역시, 아니 특히 강자가 더 다른 사람들에 의존하는 협력적인 동물이기 때문이다. 뉴욕 증권거래소 리처드 그라소 사장이 무려 2억 달러나 되는 자신의 연봉을 공개했을 때 이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 그라소에게 그렇게 엄청난 보상이 돌아가는 데 대해 일반 대중의 항의가 빗발쳤다. 그라소가 사임하던 바로 그날, 때마침 우리 팀은 원숭이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꼬리감는 원숭이와 그라소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던 평론가들은 그에게 우리 원숭이한테 좀 배우라고 충고했다. 세로 브로스넌과 나는 단순한 게임을 통해 공정성을 시험해 보았다. 꼬리 감는 원숭이에게 작은 조약돌을 주고 나서 오이 조각 같은 좀 더 매력적인 물건을 보여주면 그들은 먹이를 얻기 위해서 조약돌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재빨리 눈치챈다. 꼬리 감는 원숭이가 이 게임을 금방 터득하는 이유는 본능적으로 주고받는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조약돌과 먹이를 바꾸는 방법을 터득한 뒤에 세로와 나는 불공정을 실험에 도입했다. 우리는 두 원숭이를 나란히 세워놓고 처음에는 한 마리씩 차례로 계속해서 25번 물건을 교환했다. 만약 둘 다 오이를 받는다면 이것은 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상황에서 원숭이들은 항상 교환을 했고 행복하게 먹이를 먹었다. 그러나 한 원숭이에게는 포도를 주고 다른 원숭이에게는 계속 오이만 주자 상황이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변했다. 이것은 불공정하다고 할 수 있다. 원숭이의 먹이 선호도는 슈퍼마켓에서의 물건 가격에 해당하는데 포도는 가장 비싼 축에 든다. 옆에 있는 원숭이의 급료가 오르는 것을 본 원숭이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오이를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파업에 들어간다. 게임의 열의를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화가 난 듯 조약돌을 실험실 밖으로 내던지고 심지어는 오이 조각까지 던졌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결코 거부하지 않을 먹이가 이제 별로 원치 않는 것으로 변했고 심지어는 역겨워진 것이다. 사람하고 똑같네요. 이것은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불공정에 대한 반감에 해당하는 강한 반응이다. 물론 우리 원숭이들은 자기 중심적인 형태로 그러한 반응을 내보였다. 모두에게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고상한 원칙을 지지하기보다는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데에서 분노의 반응을 보였다. 만약 일반적인 공정성에 관심을 보였다면 더 큰 이득을 취한 원숭이는 포도를 다른 원숭이와 나누거나 포도를 아예 거부했어야 하지만 가끔 그런 행동은 전혀 볼 수 없었다. 운 좋게 포도를 받은 원숭이는 심지어 가끔 옆 원숭이가 버린 오이 조각을 주어 자기 식사에 곁들이곤 했다. 이들은 아주 기분 좋게 실험을 시작했지만 그날 무렵이 되어 옆 원숭이는 실축한 표정으로 구석에 앉아 있었다. 세로와 내가 이 연구 결과를 부당한 보수를 거부하는 원숭이란 제목으로 발표하자 스스로를 포도가 널려있는 세상에서 오이나 씹고 있는 존재로 여기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공명을 일으킨 것 같았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느낌이 어떤 것인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부모가 아이들 가운데 한 아이를 위한 선물만 사오지 않는 것도 같은 이유다. 인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모든 경제학파가 잘 알고 있다. 흥미롭게도 경제학자는 이것을 열정이라고 표현하는데 자원 분배에 관련된 것이 가장 영향력이 크다. 이러한 감정은 얼핏 보기에는 비합리적인 듯한 행동, 예컨대 다른 사람보다 급료가 적다고 직장을 그만두는 행동을 하게 하지만 결국에는 전체 경기장을 반반하게 하고 협력 관계를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저희 이제 막 앱으로 물건을 막 이렇게 오더를 잡고 가기 때문에 같은 오더를 잡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뭐 가끔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받고 왔냐? 얼마 받았다. 자기보다 적으면 뭔가 우월감을 느끼고 자기보다 많으면 분노를 하죠. 똑같습니다. 똑같은 일을 했는데 누군 더 받고 누군 덜 받으면 화나죠. 그런 건 좀 모르겠어요. 자본주의에서는 또 좀 더 복잡하게 그런 평가들을 내리기 때문에 단순화시키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러게요. 광고 쪽에서 이제 그런 일이 제일 많이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어떤 예를 들어 운동화를 들고 있는 장면을 사진에 찍어서 잡지에 실른다 하면 그 가격과 제가 운동화를 들고서 그걸 잡지에 실른다고 하면 그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나죠. 인간 가치가 그만큼 다르다는 얘긴데 그런 경우는 또 이해가 가는 거고 참 어렵습니다. 그런 어떤 가치를 매긴다는 일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이 유튜브의 가치가 구독자 131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회수는 얼마 안 나오고 가치가 떨어지죠. 조회수가 많이 올라갈수록 가치는 또 높아지겠죠. 근데 조회수가 그냥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저의 컨텐츠가 뭔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된다는 거를 이게 공인되거나 아무튼 공인? 그런 것도 필요 없고 아무튼 되거나 흥미를 유발한다거나 재밌다거나 하면 조회수가 올라가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경쟁에 굉장히 제가 약하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경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잘 하지도 못하고 경쟁 같은 거.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냥 적당히. 그러니까 저란 인간은 좀 욕심을 무조건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그런 스타일의 인간인 것 같아요. 누구를 이기고 누구보다 낫고 이런 거에서 가치를 찾으려고 하면 저 같은 사람한테는 참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제 스스로의 가치를 스스로 찾아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은 소위 최후 통첩 게임으로 실험해 볼 수 있다. 이 실험에서는 한 사람에게 100달러를 주고 동료와 나누어 가지라고 한다. 그는 50대 50으로 나눌 수도 있지만 90대 10처럼 다른 비율로 나눌 수도 있다. 이 실험은 전에 다른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 유튜브 채널에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두 사람은 돈을 받는다. 그러나 상대방이 거부하면 둘 다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돈을 나누는 사람은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적은 몫을 제의받은 상대는 대개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거부한다는 것은 우리가 합리적 효율주의자라고 가정한 전통적인 경제 이론에 어긋난다. 합리적 효율주의자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어떤 제안이라도 받아들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하지 않는다. 부당한 대접을 받는 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라소는 이러한 감정을 가소평가했던 것 같다. 우리 원숭이들은 상당히 괜찮은 음식을 던져버림으로써 바로 그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다른 것이 없을 때는 오이도 꽤 좋은 먹이지만 옆에서 포도를 먹고 있으면 당분이 적은 야채는 그 가치가 크게 떨어지고 만다. 저라도 만약에 이 최후 통첩 게임 누가 10,000원을 이제 누가 갖게 되는데 상대편이 그 결정권을 갖고 있어서 저에게 그 10,000원을 나눠서 주는데 5,000원 미만을 주면 안 받을 것 같아요. 둘 다 받지 말자. 야, 자존심 상해서 내가 어? 빈정상하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부분 그렇게 한다고 하고 또 실험 결과로 그런 빈정상하면 사람이 그냥 돈도 뭐 안 보이고 하죠. 근데 그 금액이 좀 커지면 점점 커진다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억인데 4천만 원만 줬다. 그러면 고민하게 될 것 같고요. 10억인데 3억을 줬다, 2억을 줬다. 그래도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받을 것 같네요. 네. 공동체 가치. 자기 중심적 시각에서 생각하는 공정성은 시샘을 좋게 표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것과 같고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염려하는 더 넓은 의미의 공정성하고는 거리가 멀다. 만약 원숭이가 넓은 의미의 공정성을 지니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유인원은 어떨까? 보노보를 대상으로 언어 연구를 하고 있는 동료 연구학자인 수세비지 럼보에게 공감의 예를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자 그녀는 넓은 의미의 공정성에 해당하는 듯한 사례를 들려주었다. 수는 펜베니샤라는 암컷을 맡고 있고 나머지 보노보 무리는 다른 연구자가 담당한다. 펜베니샤는 건포도나 여분의 우유와 같은 먹이를 제공받고 있었다. 수가 이러한 먹이를 펜베니샤에게 주자 다른 보노보들은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 그들도 같은 걸 먹고 싶은 게 분명했다. 그 사실을 알아챈 펜베니샤는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곤혹스러워 하는 것처럼 보였다. 펜베니샤는 주스를 달라고 했고 주스가 도착하자 그것을 받아드는 대신에 친구들이 있는 곳을 가리키고 그들을 향해 소리를 내면서 다른 보노보들에게 갖다 주라는 몸짓을 했다. 그러자 다른 보노보들도 소리를 내어 화답하면서 펜베니샤의 우리 옆에 와 앉아 주스가 도착하길 기다렸다. 수는 펜베니샤가 다른 보노보에게도 자기와 똑같은 걸 주길 원한다는 인상을 분명히 받았다고 말했다.
착한 보로보네요. 보로보는 착하네요. 참. 물론 모든 보로보가 그러진 않겠지만 대체로 보로보는 좀 더 착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참 착한 보로보입니다. 이 보로보 펜베니샤는. 이것만으로는 다른 동물에게도 공정성에 대한 개념이 있다고 결론 내리기에 부족하지만 나는 공정성과 불만과의 연관관계에 큰 흥미를 느꼈다. 남의 불만을 짐작할 수만 있다면 더 넓은 의미의 공정성이 발달할 수 있다. 악감정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이유는 충분히 많다. 남에게 먹이를 나누어 주길 거부하는 동물은 먹이를 함께 나누는 자리에서 배제된다. 최악의 경우에 시샘을 받는 동물은 심하게 얻어맞을 수도 있다. 펜베니샤가 친구들 앞에서 노골적으로 먹이를 먹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일까? 만약 그렇다면 공정성 원리의 근원으로 생각되는 것이 가까이 다가가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공정성 원리의 근원으로 생각되는 것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셈이다. 그것은 바로 분쟁 회피이다. 이것은 암스테르담에서 100길더짜리 지폐 5장을 발견한 세 소년이 자신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인 2장을 운하 속으로 던졌다는 일화를 떠올리게 한다. 5장을 세 사람이 공평하게 나눌 수가 없었기 때문에 2장을 버리고 셋이서 사이좋게 한 장씩 가지기로 한 것이다. 꼭 이렇게 해야만 했을까요? 예, 시작은 하찮은 것이지만 거기서 숭고한 원리가 솟아나온다. 자신이 적게 가진 것에 대한 불만에서 시작하여 자신이 더 많이 가지면 남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가고 결국에는 불공정이 보편적으로 나쁜 것이라는 선언으로 끝이 난다. 이렇게 해서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탄생했다. 나는 이런 단계별 발전 과정을 좋아하는데 진화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작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보복이 중간 단계를 거쳐 어떻게 정의에 이르렀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영장류의 눈에는 눈 식의 보복 심리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에 비용을 치르게 함으로써 교육적 목적에 기여한다. 비록 인간의 사법제도는 적나라한 감정을 싫어하지만 그 역할까지 부정하지는 않는다. 수자코비는 야생의 정의라는 책에서 인간의 정의가 어떻게 변형된 보복에 기초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살인 희생자의 친척이나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정의를 구할 때는 비록 자신의 대의를 좀 더 추상적으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보상을 받아야겠다는 필요에 이끌려 그런 행동을 취한다. 자코비는 어떤 문명의 복잡성을 평가하는 한 가지 척도는 고통받는 괴인과 복수 충동이 주는 만족감 사이의 거리라고 믿으며 파괴자 역할을 하는 무절제한 복수와 정의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불가피한 통제된 복수 사이에 끊임없는 긴장이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개인적 감정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우리의 행동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예상하는 것과 결합되어 도덕적 원칙을 만들어낸다. 이것은 감정에서 시작하여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생겨난다고 보는 상향적 접근 방법이다. 이는 건국시조, 혁명가, 철학자 등 현명한 사람이 선과 악 그리고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 평생 동안 고민한 끝에 얻은 개념이 공정성이라는 주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최종 결과물에서부터 설명을 시작하는 하향식 접근 방법은 거의 항상 표적에서 벗어나기 일수다. 진짜 질문은 그것을 이루는 기본 구성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도 그들은 왜 우리만 유일하게 공정성, 정의, 정치, 도덕성 등을 지니고 있는지 묻는다. 공정성, 정의, 정치, 도덕성 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본 요소는 무엇일까? 어떻게 간단한 현상들로부터 더 큰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른 종과 많은 구성 요소를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우리가 하는 일 중 정말로 우리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독특한 일은 하나도 없다. 인간의 도덕성에 관한 큰 의문은 우리가 어떻게 개인 사이의 관계에서 더 큰 이해를 중시하는 체계로 옮겨왔느냐 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사회의 이해를 가장 큰 가치로 생각했기 때문은 아니라고 확신한다. 각 개인의 첫 번째 이해는 집단이 아니라 그 자신과 가까운 친척이다. 그러나 사회적 통합이 확대됨에 따라 공동의 이해가 표면으로 떠오르면서 전체 공동체가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유인원이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할 때 이런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들은 싸움이 일어난 뒤에 쌍방을 화해시킴으로써 평화를 조장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공정한 방식으로 싸움을 뜯어말린다. 이것은 협력적인 분위기에 모든 구성원의 이해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몰래 짝짓기를 했던 젊은 수컷을 뒤쫓던 지모가 전체 침팬지 무리가 짖는 소리를 듣고서 추격을 멈추는 예처럼 공동체 의식이 작용하는 모습은 무척 흥미롭다. 그것은 마치 반대의 벽에 부딪힌 것처럼 보였다. 같은 무리에서 일어난 또 다른 사건이 아직도 내 기억 속에 생생히 남아있다. 그 사건은 나이든 암컷인 피오니에 관련된 것이다. 무리 중의 우두머리 암컷이 죽고 난 후 우리는 약 1년 동안 어떤 암컷이 우두머리인지 알 수 없었다. 가장 나이 많은 암컷 중 하나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게 보통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나이가 30세에서 35세 사이에 있는 새 암컷으로 후보를 압축시켰다. 수컷과는 달리 암컷은 우두머리 자리를 놓고 공공연히 다투지 않는다. 하루는 몇몇 어린 암컷들 사이에서 일어난 작은 싸움에 수컷 어른들까지 끼어들더니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했다. 침팬지들은 시끄럽게 소리를 질러댔고 수컷들은 아주 빠르게 뛰어다녔기 때문에 나는 결국 유혈 사태로 끝나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갑자기 모든 소동이 멈추면서 수컷들은 자리에 앉아 숨을 헐떡이고 거렸고 여러 암컷이 그 주위에 둘러앉았다. 여전히 팽팽한 긴장이 흐르는 가운데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게 분명했다. 그들은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에 불과했다. 바로 그때 나는 우두머리 암컷이 누구인지 알아챘다. 피오니가 쉬고 있던 타이어에서 일어나자 모든 침팬지의 시선이 일제히 피오니에게 쏠렸다. 어린 침팬지 몇몇은 피오니를 향해 달려갔고 일부 어른은 상대방의 주의를 끌려 할 때처럼 작게 웅얼거리는 소리를 냈다. 피오니는 천천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무대의 중심을 향해 걸어갔고 가장자리에 머물러 있던 모든 침팬지들도 그 뒤를 따랐다. 마치 여왕이 백성들 틈에 섞이는 이 종의 행렬처럼 보였다. 피오니가 한 일은 두 수컷 중 하나의 털을 골라주는 것뿐인데 그러자 나머지 침팬지들도 그 뒤를 따라 서로의 털을 골라주기 시작했다. 두 번째 수컷 역시 그 행동에 동참했다.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피오니가 그렇게 부드럽게 사태를 진전시킨 후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분쟁을 제기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모든 침팬지의 털을 골라주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해서 우리 사이에서는 털고르기 기계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피오니는 달콤하고 차분하고 상대를 진정시키는 방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나는 그때까지 피오니가 우두머리 암컷인 줄 몰랐던 것이다. 얼마 후 나는 피오니가 철권을 휘두르지 않고 아르헨 동물원의 마마처럼 절대적인 중심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다른 사건들을 목격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침팬지 무리가 느슨하게 묶여있는 개개 동물들의 집단이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새삼 인식하게 된다. 공동체 의식을 이끌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은 외부 집단과의 적대감이다. 그것은 평소에 서로 충돌하던 구성원들 사이에 단결을 이끌어낸다. 동물원에서는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야생 침팬지 사이에서는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 인간 사회에서도 우리는 강한 적의 위협 앞에서 단결하는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다. 그래서 외계인의 위험이 세계 평화를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곤 한다. 우리는 마침내 오웰이 주장한 전쟁은 곧 평화라는 수사를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인류의 진화 과정에서 외집단에 대한 적대감은 도덕성을 실현시키는 단계까지 내 집단의 단결을 높였다. 우리는 유인원처럼 주변의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그치는 대신 공동체의 가치와 개인의 이해를 뛰어넘어야 하는 선례들에 대해 명백한 교훈을 알고 있다. 우리의 가장 고상한 성취인 도덕성이 우리의 가장 저열한 행동인 전쟁과 진화상 연결돼 있다는 사실은 실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전자에 필요한 공동체 의식은 바로 후자가 제공해 주었다. 분쟁 당사자들의 이해와 공동 이해 사이의 티핑 포인트. 가로 열고 전염병 항학에서 따온 말로 바이러스가 병을 일으킬 수 있는 수에 이르는 시점을 일컫는다. 사회 현상에서는 점진적으로 늘어가다가 갑자기 폭발적인 확산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옮기니 가로 닫고 티핑 포인트를 지날 때 우리는 모두가 공익에 기여하도록 사회적 압력을 가하게 되었다.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 옳은 것을 인정하고 나쁜 것을 억압하기 위해 승인과 처벌의 동기부여 구조를 발달시켰다. 처벌은 죄의식과 수치심 같은 내면화된 처벌을 포함한다. 도덕성은 사회적 구조를 강화하는 주요 도구가 되었다. 공익이 집단 밖으로까지 확장된 적이 없다는 사실은 왜 도덕 규칙이 외부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 사람들은 적을 자신의 공동체 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다루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경계를 넘어서서 도덕성을 적용한 것은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큰 도전 과제이다. 심지어 제네바 협정에서처럼 적을 위해서도 보편적인 인권을 발전시키거나 동물의 이용에 관한 윤리 논쟁을 벌이면서 우리는 내 집단을 위해 발달한 체계를 집단으로 심지어 우리는 우리 종 밖으로까지 확대 적용된다. 도덕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장래가 불투명한 사업이다. 그래도 가장 기대를 품을 수 있는 것은 도덕적 감정인데 감정은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기 때문이다. 공감은 원리상 남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한 모든 규칙을 뛰어넘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카 신들러가 강제 수용소에서 유대인을 탈출시킬 때
그는 사회로부터 유대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분명한 지시를 받고 있었지만 그의 감정은 거기에 따르지 않았다. 남을 배려하는 감정은 반항적인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 전시에 포로 수용소의 포로들에게 오직 물과 빵만 주라는 지시를 받은 간수가 몰래 삶은 달걀을 가끔 제공한 사례가 여기에 속한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비록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포로들의 기억 속에는 모든 적군이 괴물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인시켜 주었다. 또 부작위 곧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사례도 아주 많다. 병사들이 아무런 후환의 두려움 없이 포로를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가 그렇다. 전시에는 자제심이 일종의 동정심이 될 수 있다. 감정은 규칙을 압도한다. 도덕적 역할 모델에 대해 말할 때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신경과학자의 지적대로 감정이 솟아나는 장소가 심장이라는 생각은 이미 낡은 사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이렇게까지 한다. 우리는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 고민할 때 생각보다 느낌에 더 많이 의존한다. 이럴 때 스폭의 이성적인 접근 방법은 매우 부적절하고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이것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예루살렘에서 에리코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 심한 부상을 입은 사람이 쓰러져 있었다. 마침내 한 사제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서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그 다음에는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쳤다. 사제나 레위 사람은 신앙심이 아주 깊고 윤리의 세세한 항목까지 훤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 때문에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았으므로 모른 채 하고 재빨리 그곳을 떠났다. 그렇지만 그 다음에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은 가던 길을 멈추고 상처를 싸맨 다음 자기 나귀에 태워 안전한 장소로 데려갔다. 사마리아인은 이교도였지만 동정심을 느꼈던 것이다. 이 성경 일화는 책에 적힌 윤리를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는 따뜻한 가슴을 따르고 모든 사람을 자기 이웃처럼 대하라는 교훈을 준다. 도덕성이 감정 깊이 뿌리박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다윈과 웨스터마크가 주도한 도덕성의 진화 이론은 수긍이 간다. 그러나 문화와 종교의 그 답이 문화와 종교에 그 답이 있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워진다. 오늘날의 종교는 그 역사가 기껏해야 수천 년에 불과하다. 종교가 생겨나기 전에 인간의 심리가 아주 달랐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종교와 문화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니지만 도덕의 기본 구성 요소는 인간성보다 훨씬 이전에 생긴 게 분명하다. 우리는 영장류 친척에게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공감은 보노보에게서 어디까지 읽었어? 지금 굉장히 졸립거든요. 우리는 영장류 친척에게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공감은 보노보에게서, 상호주의는 침팬지에게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도덕 규칙은 이러한 경향을 언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가르쳐주지만
그러한 경향 자체는 아득한 먼 옛날부터 존재해 왔다. 예, 아이고, 지금 졸음이 막 쏟아지는데요. 예, 잠시 졸았고요. 꿈도 꿨습니다. 잠깐 동안인데. 자, 오늘 1번 시간은 밥 먹어야 되는데 졸려서 큰일 났네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